안녕하세요.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경제와 모빌리티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데이터 이코노미스트 이재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기술적 그리고 경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빌리티 혁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모빌리티를 꼽고 있는데요. 실제 관련된 기업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한 장면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의 그 접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들이 세상을 또 한 번 혁신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들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자, 즉 이네이블러에 해당됩니다.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범용 기술 또는 크로스 커팅 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이런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실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용자, 즉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제조나 유통, 금융, 의료 같은 개별 산업들을 말하는 거죠. 이 수많은 어댑터들 중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분야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저는 모빌리티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동의 본질에 대해 짚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저는 생활과 생활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생활과 회사에서의 그 생활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출퇴근이라는 이동입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생활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생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통학이라는 이동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동이라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즐거운 경험, 행복한 경험, 기다려지는 그런 경험이었나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 이동이라는 것은 불편한 경험이었고 또 비효율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회사나 학교 근처에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걷거나 마을버스 같은 것들을 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합니다.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모빌리티를 꼽고 있는 것도 이 영역이 그동안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이를 잘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경험이었던 이동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느리지만 아주 조금씩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험으로 실제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이를 실현시켜줄 기술, 이 둘의 조합이 맞아떨어지면서 모빌리티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죠.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모두가 들어는 봤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하는 이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장치, 인프라, 그리고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장치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직접 이동시키는 자동차나 열차, 항공기 같은 그런 이동수단들을 말하고요. 인프라라는 것은 이들 장치가 다닐 수 있는 도로나 철로, 신호등, 톨게이트, 주차장, 물건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이런 것들, 이런 설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도란 이런 장치와 인프라가 작동하는 규칙,
즉 교통이나 물류와 관련된 각종 법규들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치, 인프라, 그리고 제도의 공급자가 전체 시스템의 사실상 주인공이었습니다. 공급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소비자, 즉 사람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정해진 스케줄대로 다니는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야만 했고요. 또 정해진 수량의 버스나 전철, 택시, 즉 이동수단만이 시장에 투입되었고요. 또 이들 서비스의 가격 역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의 수요는 각 사용자들마다 서로 천차만별로 다른 양상을 띱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동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그리고 이동에 매기는 가치 또한 개인마다 모두 그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내더라도 큰 차로 한 번에 빠르게 이동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돌아가더라도 이동에 소요되는 돈을 최소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날은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지하철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창밖 풍경을 보며 갈 수 있는 버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이동의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수요자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이동을 시스템이 정확히 인식 또는 예측하고 여기에 맞는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즉 수요자가 원하는 경로와 스케줄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공급자 중심의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공유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전기자동차의 확산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문화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유산업이나 일부 자원개발 업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나 회사 주차장, 대형마트, 백화점, 공공시설 이런 곳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석유의 고갈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석유 산업의 몰락을 걱정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에너지원의 전기화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 인덕션을 사용하고 석유 난로 대신에 전열기를 사용합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도 석탄 용광로 대신에 전기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까지 가세한다면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전기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은 도로의 평균 속도를 올려주고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초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는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에서 해방된 사람들,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이분들이 일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쇼핑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하철 보면 대부분의 그 지하철 타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는 운전자들도 이 운전에서 해방돼서 각종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수와 관련된 직업들은 불행하게도 대거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택배, 대리운전 같은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과거 우리 정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2030년을 기준으로 27만 개의 운송 분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서 보험 산업의 행태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가? 차 주인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같은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나 정비업의 형태도 달라질 겁니다. 일단 사고가 줄어드니까 이들 산업의 위축이 좀 불가피하고요. 또 개인을 상대하기보다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이 자율주행차를 제조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영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 현재 자동차 면허 시스템 같은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거나 개편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교통 표지판과 신호체계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산업과 사회 구조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협 요인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자동차의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공유용 자동차가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공유 플랫폼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수의 자동차로 최대의 운행을 커버하는 그런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구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며 자동차 제조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업계는 시장 정체로 인해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통적인 선진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또 최근 수년간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 시장도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시장도 생각만큼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모델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유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마스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자동차 제조업계는 더욱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자동차 시대에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주차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 문제죠.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유자동차의 시대, 특히 자율주행과 결합된 자율주행 택시의 시대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타고 갔다가 목적지에서 내리면 그만이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도심의 주요 건물들도 바로 근처 인근이나 지하 주차장에 대규모의 주차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는 건물의 공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주고 또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부터 지하 7층, 8층까지 이어져 있는 지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권의 구조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수혜자는 대부분 도심의 큰 길가에 있는 큰 건물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면도로나 아니면 외곽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또 주차장으로 이들 자율주행 공유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부품 기업들부터 전장회사들, IT 서비스 기업들까지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이 전쟁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기업 간의 전쟁, 산업 간의 전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막강해 보이는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기업이 혜성처럼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누가, 어느 기업이, 어느 산업이, 어떤 국가가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의 최후 승자가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